칩넷 기술이 됐으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위기 돌파할 것이다. 혹은 뭐 HBM 승인이 됐으니까 정말 큰일 났다. 이제 구입자 반등이 된다. 엔비디아의 승인이나 아니면 파운드리 쪽에서 거대 빅테크 회사의 고객을 위탁선에서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그 내용들. 그렇지만 좋은 호재라고 하는 걸 맞을 수 있겠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연구소하고 인사팀에서 약 10년간 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10년 정도는 반도체 업계에서 강의, 컨설팅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HBM이라고 하는 반도체 풀 네임은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해서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고대역폭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봐서 우리가 어떤 메모리라고 하는 반도체 아니면 어떤 기기한테 데이터라고 하는 걸 부어줘야 되는데 밴드위스가 그 부어주는 양을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하이 밴드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가 기존의 메모리하고 무엇이 다르냐? 크게 보자면 두 가지 정도가 다릅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이 AI 시대에 필요한 메모리라는 것이 다릅니다. 이 AI 인공지능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 인공지능 반도체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들었을 때 뭐 AI라고 하는 게 결국에 사람과 생각이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겠지만 실제 AI는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 혹은 소위 파라미터들이라는 것을 데이터를 받아서 한마디로 확률 게임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AI하고 B가 있을 때 가운데를 어떻게 채워줄래? A하고 B가 그 채워주는 형태가 결국에 곱하기 더하기를 반복해서 가장 확률이 높은 정보 같은 어떤 데이터를 넣는 게 AI인데요. 그게 이제 인간이 생각했던 방식과 유사하다 그래서 봤었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대단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데이터의 확률이라고 하는 걸 계산하기 위해서 반도체가 인공지능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인공지능용 반도체에는 그 데이터를 많이 넣기 위한 소위 수조 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에는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인공지능용으로 쓰여지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특이하다. 이 두 번째는 바로 HBM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 삼성이 굉장히 잘했던 방식인 웨이퍼라는 공정이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이라고 하는 게 둥글게 만드는 형태의 웨이퍼 공정이 있고 이 둥글게 만든 칩을 아주 잘게 해서 조그만 다이가 만들어지는데요. 그 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이 배선이나 소위 감싸주는 방열 방습해주는 형태의 공정을 후공정, 패키지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어색하실지라도 이 전공정과 후공정 혹은 웨이퍼 공정과 패키지 공정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쓰는데 훨씬 더 이 패키지 공정의 난이도가 올라가서 반도체 만드는 방식이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 시대 때 꼭 필요한 반도체 근데 두 번째가 만드는 방식이 달라진 반도체가 바로 현재 HBM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6월 말 정도 7월 정도에 나왔던 소식이 삼성전자가 또 AMD, 브로드컴이라는 회사 이 두 회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도를 그려주는 회사들입니다. 그 회사들하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HBM이라고 하는 게 실제 납품돼서 연계해서 AI 반도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협업이 됐다. 승인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의미 있는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TV를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HBM이라고 하는 것을 한 1년 넘게 계속 못 만들어 오고 있는 형태고 그 다음에 소위 이제 AMD나 그 다음에 브로드컴이라는 회사를 말고 거대한 회사 있죠. 엔비디아라고 해서 현재 글로벌 시가총액의 1등하고 있는 회사의 승인은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라서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우리가 고민되는 건 무엇이냐? 현재 이 AMD, 브로드컴 승인 받는 건 별일이 아닌 것이냐? 뭐 분명히 삼성한테는 호재가 될 수 있으나 현재 촬영 기준으로 봤을 때 2분기가 끝나고 3분기가 시작된 이 시점에서 3분기에 바로 어떤 매출의 증대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시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촬영 일자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2분기 실적이 나왔었을 때 그렇게 좋은 실적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걸 봤었을 때는 조금 더 관망해야겠다. 그렇지만 좋은 호재라고 하는 거 맞을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가능할 수 있으나 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하는 거는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좀 나눠봤을 때 현재 상태와 가능한 미래라고 하는 걸 두 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실제로 33년 만에 메모리 시장에서 하이닉스가 1등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죠.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뭐 삼성전자가 한참 잘 나갔었을 때는 국가 경제를 먹여 살린다. 혹은 국내 GDP의 19%까지가 한 회사에서 다 만든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없으면 다 망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면에서 다행스럽게도
말고도 삼성전자 말고도 반도체를 잘 만들어서 생긴 것인데요. 삼성전자가 1992년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그 이후로 33년간 반도체 업계 메모리에서 1등을 해왔습니다. 뭐 정말 대단한 일이고 4년 만에 올린 올림픽에서 8번 우승을 한 것이죠. 거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처음으로 33년 만에 다행히 하이닉스가 1등을 했고 그 점유율은 하이닉스가 36, 메모리 반도체에서 삼성전자가 34,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라는 미국 회사가 25 정도로 해서 이 3강의 회사가 대표적으로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처음으로 33년 만에 업계 1등이 된 하이닉스의 역할은 여전히 HBM을 엔비디아의 거의 단독으로 혹은 마이크론과 둘이 만들고 있긴 한데 생산성과 공급량에 대해서 부가가치는 엄청나게 현재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2분기 말 정도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4.7조 원 정도 예상되는데 그중 반도체가 아쉽게도 1조 원이 안 됩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업계로 봤을 때는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 생산의 파운드리라는 게 있는데요. 현재 메모리 반도체의 이익이 아마도 확실치는 않지만 3조 언저리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하이닉스 실적 나오지 않았지만 9조로 예상이 되거든요. 3배 차이 나는 것까지 현재 벌일 예정입니다. 말하자면 이익률의 측면도 너무 크고요. 매출 측면도 차이가 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HBM의 엔비디아 승인 그거에 따른 고부가가치의 고수익의 HBM을 만들었던 SK하이닉스. 현재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승인을 받은 게 1년이 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1년 이상의 차이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게 기술적으로 엔비디아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떤 면에서는 투자하신 분들도 있고 삼성전자 관련된 소식을 계속 지켜보셨던 분이 있을 텐데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될 거라고 했었고요. 많은 뭐 투자자분들이나 기자분들이나 애널리스트 분들 얘기했는데 현재 목표는 항상 분기마다 될 것 같다 얘기하는데 되게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일대 실제 고객 글로벌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의 85% 이상 갖고 있는 엔비디아가 거기에서 맞춤형 메모리가 이제 HBM을 하이닉스 그 다음에 혹은 마이크론으로 선정을 해버렸고요. 그렇다면 원 벤더, 투 벤더 첫 번째, 두 번째 회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 회사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를 다 묶어가지고 만드는 대만의 반도체 회사죠. TSMC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가 물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크게 많이 만들더라도 가격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적절한 형태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고 이미 투 벤더로 가능하다고 한다면 쓰리 벤더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를 굳이 쓸 필요가 있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현재 문제가 있고 그래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봤었을 때 미래, 말하자면 기술적으로 변화해서 더 좋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가능성은 반도체 HBM 6세대라고 불려지기도 하고요. 보통 여러분 그 세대 6세대가 왜 그러냐면 HBM1이 있고요. HBM2, 그다음에 HBM2E가 있습니다. E가 이제 expanded라고 해가지고 확장된 건데요.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 그다음에 HBM3가 4세대, HBM3E가 5세대, HBM4가 6세대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좀 복잡하시죠? 그래서 이제 HBM4라고 하는 게 HBM 6세대인 건데요. 이때 새로운 기술을 현재 도입하고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첫 번째로는 역전의 기회가 될 수는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기존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했던 기술과 새로운 기술을 같이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친다면 뭐 올해 말 정도나 HBM4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역전 혹은 추격 정도가 가능할까? 근데 그렇게 얼만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은 아직 업계에서는 만만치가 않다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겠죠. 현재 상태에서는 현재 HBM3E라고 하는 주력 제품이라고 하는 게 삼성의 기술력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경영 전략상으로서 굳이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우리가 검토해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만만치가 않다.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어려운 기술이긴 하지만 고객에게 서비스할 수도 있고 새롭게 가치를 부과할 수 있는 HBM4 6세대의 새로운 기술, 뭐 전문용어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의 기술을 도입해서 적용해가지고 수율까지 상상할 수 있다면은 그게 약간의 추격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공정 웨이퍼 공정이 있습니다. 웨이퍼 공정에서 계속 같은 공정을 만들어서 이거를 같은 동일한 칩을 만들게 되면요. 만약에 이 웨이퍼 만드는 공정이 만약에 여러분들 뭐 10나노, 4나노라서 이거는 이제 반도체가 선폭이라고 해서 이것들이 줄어들수록에 공정이나 어떤 제품들의 성능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만들기 어려워집니다. 이 칩넷이라는 공정이 새롭게 도입됐는데요. 특히 기사 전체를 보시면 4나노 칩넷 기술이라고 하는 게 도입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칩넷이 왜 좋으냐? 보시면 웨이퍼
웨이퍼라고 하는 것에 모든 공정을 반도체를 만들어줄 때 4나노를 다 만들어주게 되면요, 어떤 면에서 이 반도체가 모두가 다 4나노일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께서 이렇게 큰 칩을 하나 보시면 여기에는 뭐 CPU 같은 핵심인 것도 있는 것이고요, CPU를 도와주는 형태의 반도체 소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있는데, 말하자면 아주 밀도가 있고 성능이 가장 좋아야 되는 반도체는 이쪽 CPU 같은 거나 AP라고 보통 불려지는 모바일 CPU의 핵심인 영역들은 4나노라는 게 필요합니다. 아니면 그 이하 3나노 이런 거 필요한데, 옆에서 뭔가 도와주는 형태의 다른 반도체나 소자 혹은 여기의 패턴들은 10나노, 20나노 등등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체 칩을 만들 때 한 칩이 커져가지고요, 여기에 모든 기능을 다 밀도 있게 넣었을 때 만약에 이 칩이 만약에 가운데 중간 정도의 디펙이라고 하는 불량이 떨어져가지고 이걸 버리게 되면 굉장히 아깝거든요. 근데 여기 조각을 쪼개가지고요, 요만큼은 4나노, 요만큼은 10나노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 딱 떨어졌어요. 그럼 요만큼만 버리게 됐기 때문에 여기 살겠죠. 그래서 이 칩넷이라는 기술은 뭐냐면 칩 조각이라고 하는 풀네임입니다. 칩 조각이라고 하는 걸 만들수록 첫 번째, 이 미세 공정에 부가가치 있는 공정들을 여기는 쓰고 여기 안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세 공정이 비싸고 아닌 게 좀 쌉니다. 그럼 여기가 일단 공정을 단가를 좀 더 낮출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들이 칩이 한 칩으로 다 만들게 되면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은 수율에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걸 쪼개게 된다면 수율에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보시면 수율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분들은 오해 많이 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웨이퍼라고 하는 거에서 이 칩이 양품 개수를 우리가 수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이 디펙이라고 보통 불려지는 불량이 안 나와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가 되면 될수록 꼭 잡아야 되는 불량 요소이긴 합니다. 이것들을 잘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마디로 어떤 연구개발 같은 똑똑한 사람이 할 문제는 아니라 이 양산, 수천 대의 장비가 있는 팹이라고 하는 공간 내에서 이 장비마다의 기술을 일치시켜서 만들어줘야 되는 약간의 노하우와 숙련도가 있는 기술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칩넷 기술이 일단은 어느 정도 됐다고 하는 건 좋은 평가가 되겠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공정 단가라고 하는 것들이 조정이 가능하고 수율을 높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칩넷 기술이 개발되면 가장 좋은 점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율이 좋아진다는 의미는 실제로 반도체 업계 내에서 웨이퍼라고 하는 것에서 이만큼은 4나노, 이만큼은 10나노 이런 걸 나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그 칩넷 기술의 기사에서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게 UCIe라고 나옵니다. UCI가 뭐냐면 Universal Connect Interface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형태 UCI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은 맞으면 어떤 이제 소재 패밀리스 회사에서 만들어주는 하나의 교차로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조각쪽을 다 붙여야 되는데 UCI 기술을 쓰게 되면은 여기 조각들을 아무리 다르게 만들어도 같이 붙어 성능이 나와요 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조각이 달라더라도 조각이 얘가 4나노, 얘는 10나노, 그러면 이제 원래 반도체를 만들려고 치면 4나노라고 하는 거가 있을 때는 붙이는 거 비슷한데 4나노, 10나노는 이 가운데에 있는 여기 만들어주는 통로를 만들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게 글로벌리 쓸 수 있는 플랫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UCI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 그곳의 기술력과 연관되어진 칩넷을 개발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어떤 회사들이 와가지고 삼성의 수주를 맡기게 되면은 여기다가 4나노, 그다음에 여기에 10나노, 4나노, 20나노 이렇게 됐을 때 이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반도체 파운드리 생산의 교두보가 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반도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업이 좋지는 않습니다.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파운드리 업은 기존의 반도체 메모리 산업과는 달리 메모리 산업은 일단 자기가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파는 쪽에 가까운데, 소위 이제 파운드리는 맞춤형 반도체겠죠. 고객한테 우리가 이런 공정 4나노 할 수 있습니다, 10나노 할 수 있습니다, 10나노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걸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하는 서비스직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친다면 이 서비스직에서 이 수많은 형태의 레퍼런스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실 수 있으면 갖고 계신 설계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서 소위 비즈니스 세일즈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특히 칩넷 기술을 통해서 지금처럼 인공지능 반도체가 되게 다양해지고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반도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인공지능 반도체에서 뭐 GPU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있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새롭게 나와지는 뭐 안경, 뭐 그다음에 뭐 반지, 뭐 아니면 로봇,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 현재 새롭게 나오는 수많은 설계도에서 필요한 반도체들을 크든 작든 만들 수 있는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업계에서 세일즈 포인트의 교두보가 됐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때 나왔던 반도체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일단 뭐 HBM일 수도 있고요. 칩넷 기술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실제 삼성이 그동안 고전했던 방식이긴 합니다. 실제로 고전했던 방식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삼성은 설계나 생산을 같이 해가지고 완성된 단품 반도체를 파는 데 급급했다. 아니면 그것들의 힘이 좋았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는 HBM도 맞춤형 메모리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칩넷도 맞춤형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주문형 방식이라고 하거나 위탁 생산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잘했어야 됐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회가 많이 있어서 불구하고 실패를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물론 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급하게 개발할 수도 있겠지만 업계 내에서 하나의 서플라이 체인과 어떤 하나의 부품과 혹은 하나의 역할로서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술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수많은 기사들을 보셨을 것 같아요. 그 기사들에서 뭐 칩넷 기술이 됐으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위기 돌파할 것이다, 혹은 뭐 HBM 승이 됐으니까 정말 큰일 났다, 이제 V자 반등이 된다, 뭐 이런 되게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매출에 대한 기대를 보셨을 때는 아직까지는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크게 보자면 엔비디아의 승인이나 아니면 파운드리 쪽에서 거대 빅테크 회사의 고객을 위탁해서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그 내용들, 그런 것들을 확인하신 뒤에 어떤 실적 같은 것들의 반등 여부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제로 8월 1일에 발효된다고 이미 도장을 찍은 관세의 부과 시점이 삼성전자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냐, 반도체의 모든 품목을 다 관세를 매겨버릴 거야 하게 된다면 생각보다는 손실이 클 수 있습니다. 이 관세라고 하는 게 실제로 당신들이 계속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반도체 생산 단가도 올라가게 된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최대한도로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도 수많은 투자자들께서, 그다음에 온 국민의 40% 정도가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다고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기대나 어떤 면에서는 요즘에 기대도 안 하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 뭐 그렇지만서도 일단은 현재 실적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는 크게 보시면은 이 반도체 쪽이고요. 그다음에가 이제 핸드폰 같은 가전 쪽이나 이런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쪽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4.7조 원 정도 2분기 실적이 예상이 됐는데, 그 중에서 보시면 반도체는 1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제 저조한 수준인 것이고요. 가전 쪽이 보통 한 2에서 3조, 그 다음에 이쪽 디스플레이 쪽이 한 7천억에서 1조 사이 이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한참 잘 나갈 때는요,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70% 이상을 가져왔을 때도 있을 정도 있었습니다. 결국에 반도체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당연스럽게 이 메모리 쪽에서는 엔비디아향 H 공급 지연이라고 하는 건 커다란 형태의 이슈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회사인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반도체 85%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거의 독점이나 과점적 상황이라고 하는 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24년 이후로는 엔비디아 퀄 테스트가 되니 마니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실제 실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 만만치가 않은 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당연히 HBM 공급이라고 하는 것들이 엔비디아 승인은 받아야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에 따라서 메모리 사업이라고 하는 게 기존의 단품이라고 할 수 있는 DD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DDR이 뭐냐면 반도체를 만들어준 하나의 제품 특징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DDR 반도체를 8개, 12개 막 쌓는 것들이 HBM입니다. 이렇게 기술로서 기존의 반도체 기술과 다른 형태의 기술이 필요했었고, 이것을 간과했었던 삼성에서의 기술적 리더십의 위기 같은 것들이 현재의 상황을 불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는 거의 조단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조 원이지 않을까 마이너스로 이렇게 소위 역성장하고 있는데, 파운드리의 가장 큰 마이너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서비스 마인드라고 하는 게 별로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삼성은 단품을 반복적으로 만들어서 업계를 호령한 헤게모니가 셌던 회사입니다. 이런 형태 회사들이 실제로 갑이라고 할 수 있는 설계 회사한테 가서 우리가 서비스 더 해드릴게요, 우리 믿고 갑시다,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신뢰를 획득하면서 과연 비즈니스를 해왔는가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가 다시금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큰 사태가 몇 번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GOS 사태라고 해서 2022년에 삼성의 반도체 갤럭시 S22였는데요. 그때 퀄컴이라고 하는 칩을 설계를 받아가지고 삼성이 위탁 생산했었습니다. 근데 이 퀄컴 칩의 성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좋아지지 않는 것들을 실제 반도체, 그다음 핸드폰에서 GOS가 뭐냐면은 게임을 진행할 때 게임 옵티마이제이션에 관련 소프트웨어 쪽을 실제 게임할 때 용량이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다른 앱 같은 것들의 성능을 낮추는 형태로서 자기 성능이 느린 것을 감추려고 했던 것들의 방식을 하면서 업계에서 굉장히 큰
큰 질타를 받았고 고객들의 신뢰가 떨어졌었고, 그때쯤에 해서 퀄컴이라고 하는 대고객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퀄컴은 지금 아마도 TSMC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삼성전자를 할까 말까 고민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TSMC라고 하는 거함을 쓰는 쪽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업계상에서의 서비스 마인드가 전혀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에 이 수율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수율은 양품의 비율인데, 현재 이 삼성전자가 3나노, 2나노 반도체를 만들고, 특히 2023년도에는 GAA 페이스라고 하는 형태의 반도체를 만들어가지고 실제 세일즈를 막 했는데, 아무도 그것을 매출로서 하는 고객으로서 위탁 생산 부서로서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 수율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얘네들이 웨이퍼에서 성능이 나오는 반도체가 나오고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 웨이퍼에서 양품 개수의 수율 문제가 50% 이하다, 60% 이하다 이렇게 되면은 가격이 남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남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매출에서 이익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불량품을 다 버려야 되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원가가 올라가니까 판가를 자기 삼성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익이 남지 않는 데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불량품 개수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이유는 이것들이 실제 생산해서 얼만큼 완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객한테 명확하게 약속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율의 문제는 원가하고 판가에 따른 이익률 감소의 문제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고객 신뢰를 계속적으로 무너뜨릴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서 문제가 된다. 결론적으로 서비스 마인드하고 수율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여전히 발생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는 결국에는 메모리 쪽으로 보자면 HBM 하나에 집중했다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HBM을 왜 잘 만들게 되느냐, 당연스럽게 엔비디아와 오랫동안 협력을 하면서 서비스 마인드가 있게 반도체를 만든 것인데요. 실제 삼성전자에서 하이닉스에서 HBM2E라고 하는 HBM 3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간의 비슷한 형태로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가, 특히 작년에 나왔던 게 HBM3 4세대죠. 그때부터 이 승인이라고 하는 게 삼성전자가 안 되는데 하이닉스 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가 큰 회사기도 하고요. 메모리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이 젠슨왕 CEO, 그 엔비디아 CEO가 찾아가서 얘기했지만 약간의 어떤 문전박대라는 얘기도 있었었고요. 소위 협력을 하지 않는 형태, 한마디로 갑이라고 하는 설계에서 봤을 때 말 안 듣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업계 2등이었던 하이닉스는 아주 제대로 개발을 해줬었고요. 원래 원했던 성능보다 좀 더 성능이 잘 나오는 형태로서 제시를 했습니다. 맞아요. 서비스 좋고 품질도 좋은 거예요. 이것들이 실제 HBM3 때 역진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이 지금까지 확대돼가지고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첫 번째는 서비스가 제대로 돼서 협력이 됐다. 두 번째는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이 기술력도 하는 것은 반도체라고 하는 게 HBM을 특히 만들 때 웨이퍼 공정인 이 공정과 패키지 공정인 공정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웨이퍼 공정 자체에서도 이미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앞서고 있습니다. 이 단품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께서 청축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반도체 D램의 제품을 10나노급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D1X, YZ, A, B, C라고 나눕니다. 그래서 D1X가 이제 1세대, 그래서 1, 2, 3, 4, 5, 6인데 현재 반도체 단품으로는 D1C라고 하는 6세대 반도체, 이 반도체가 최신품인데 이미 삼성전자 말고 하이닉스는 수율을 60%, 70% 가까이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이것에 이제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이 둘 사이가 기본적인 단품이 6개월 차이가 나버리는 것이죠. 말하자면 기본으로 반도체가 세대가 앞서갈수록 전력 소모가 적고 크기가 줄어듭니다. 굉장히 용이하겠죠. 말하자면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단품의 경쟁력 차이도 분명히 있다. 그 다음에 후공정을 만들었던 HBM 공정도 아주 끈덕지게 만들었던 하이닉스 방식이 수율과 제품의 품질에 굉장히 좋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현재 그러면 제품과 품질이 왜 좋아지는 거냐 보시게 된다면은, 이것은 소재라고 하는 것들을 더 좋은 발열에 강한, 왜 발열이 발생하냐면은 반도체라고 하는 계속적으로 에너지를 주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먹는 하마인데 에너지를 줬을 때 이 저항이 높을수록 열이 막 발생합니다. 열이 발생하는 걸 빨리 빼줘야 얘네가 열화되거나 성능 저하가 안 되겠죠. 근데 얘네들이 좋은 소재를 썼기 때문에 열이 잘 빠집니다. 그런 소재를 개발했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얘네들의 수율과 성능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 만들어주는 장비라고 할 수 있게, 또 이 장비를 한미반도체 장비를 썼습니다. 이 장비를 썼기 때문에 이 장비가 성능이 좋게 나왔고, 근데 삼성전자는 아쉽게도 이 소재 회사도 적절하게 쓰지 못했고 장비사도 한미반도체를 쓰지 못하게, 왜냐하면 예전에 20년 전에 삼성전자의 자회사 장비회사와 이 한미반도체 간에 특허 소송이 해가지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여전히 삼성전자랑 비즈니스 하고 있지 않죠. 반도체 장비를 쓰지 못했기 때문에 소재와 장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술력 확보가 안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하이닉스가 기본적으로 서비스, 그다음에 이 실력, 게다가 업계의 협력까지 포함된 것들까지 유리하게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는 굉장히 이상한 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소위 이제 그래서 똑똑한데 이상한 사람이 볼 수도 있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뭐 기존의 모든 외교적 프로토콜 같은 거 없애버리는 형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로 8월 1일에 발효된다고 이미 도장을 찍은 관세의 부과 시점이 실제로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된다는 가정하에서 삼성전자에는 어떤 소위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냐, 이 여러 가지 반도체의 디테일을 따져봐야 됩니다. 현재 실제 반도체 단품이라고 하는 단품들이 실제 미국으로 넘어가는 형태는 전체 반도체 매출에서 8% 이하밖에 안 됩니다. 크지 않죠. 말하자면 이 반도체 관세, 그러니까 모든 관세를 25%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 20% 관세가 반도체 단품에만 들어간다고 친다면 아주 엄청난 손실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도체를 포함한 핸드폰, 반도체를 포함한 가전, 이렇게 해서 반도체 들어가 있지, 그러면 여기에 반도체 품목 중에서 여기만 할게, 여기만 할게, 혹은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장비, 혹은 뭐 배관, 뭐 이런 것까지 연관돼서 반도체 모든 품목을 다 관세를 매겨버릴 거야 하게 된다면 생각보다는 손실이 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이 관세라고 하는 게 이미 우리 3월, 그 다음에 6월 이럴 때부터 유예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추구 전략 같은 거 가지고 있긴 합니다. 뭐 우회 같은 것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당연히 그렇지만은 관세 영향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미국의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이냐? 이 미국에서 관세를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미국 자체에서 생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적자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아쉽게도 미국에는 여전히 생산 시설이 잘 좋지 않습니다. 말하자면은 미국은 소비를 통해서 자기들의 소위 달러적 가치를 통해 가지고 소비로서 자기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 관세를 통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미국 반도체 회사 아니면 가전 회사에서 그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면밀하게 협상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반도체 과세를 직접적으로 부과하게 되고 그걸 확대하게 된다면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 가지고 미국 시민들이 당신을 싫어할 것이다,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혹은 반도체 제품이나 장비 같은 것들을 실제로 당신들이 계속 과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반도체 생산 단가도 올라가게 된다. 그럼 당신 반도체 장비 회사들한테도 피해가 갈 것이다. 이런 형태로서 현재의 관세 전쟁이라고 하는 건, 관세의 부과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좋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깨지긴 했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관세가 생긴다는 얘기는 미국에만 좋은 점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세가 생기면 모두가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미국한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면밀히 조정을 통해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 반도체 업계에서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미국의 전략은 관세를 지을 게 아니면 미국 들어와서 만들어라, 이 두 가지 전략입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 때 뭐 기억하시겠지만 IRA 법안이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이걸 통해서 미국에서 물건을 팔 거면 미국에서 생산해라 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는데, 맞으면 관세를 맞을래, 미국에서 들어올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선택하라고 하는 아주 뭐 독배를 들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두 가지가 가능하냐?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보조금 지급이라고 하는 걸 약속을 했죠. 그래서 이미 TSMC는 10조 원 가까이 받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7조 원을 받았다 혹은 더 줄었다는 얘기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하이닉스는 HBM 공장을 지으려고 5,500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 집행된 여부도 아직 확인되고 있지는 않아요. 말하자면은, 근데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최대한도로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미국이란 데에서 갖고 있는 노동 조건의 차이, 그 다음에 인건비, 비용, 그 다음에 공장을 하나 짓게 되면 무조건 계속적으로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이거는 관세 여부랑 실제 거기에 1차적인 건설과 운영 비용을 포함해서 면밀히 따져봐야겠지만 저는 최소한 하는 게 맞다고 보긴 합니다. 일단 2분기 말에 진행됐었던 AMD와 브로드컴의 HBM3E의 승인에 따른 납품이라고 하는 게 현실화된다면 약간의 이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고 누구나 다 궁금해하고 이제는 좀 더 상식이 되어버린, 과연 엔비디아 승인이 될 것인가 여부입니다. 근데 엔비디아 승인 여부는 만약에 3분기에 될지라도 삼성전자 실적이 오르는 것들은 누구도 싫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하이닉스 분들이나 TSMC 싫어할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오르게 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일단 2분기 말에 진행됐었던 AMD와 브로드컴의 HBM3E의 승인에 따른 납품이라고 하는 게 현실화된다면 약간의 이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왜 약간이라고 말씀드렸냐? 점유율이 10%에서 15% 사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전히
크게 반등하는 것들은 만만치 않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반등의 요인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고 누구나 다 궁금해하고 이제는 좀 더 상식이 되어버린 과연 엔비디아 승인이 될 것인가 여부입니다. 근데 엔비디아 승인 여부는 만약에 3분기 될지라도 그 이익이 4분기 때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3분기 때라고 하는 거는 만만치는 않다라고 저는 보고요. 다른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V자 반등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 반도체로 보자면요, 이 HBM의 승인 여부가 가장 클 것이고 파운드리 고객 확보했을 텐데 근데 이것들이 당장의 3분기 때 고객을 마련한다고 할지라도 생산만 3개월이 걸리게 돼 있고요. 매출 발생을 보게 된다면은 그게 바로 반등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참고로 가전 쪽으로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2분기보다는 3분기 쪽이 좀 더 새롭게 가전에서의 이익의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방송 일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갤럭시 폴드 Z, 플립 Z 7이라고 하는 제품들이 새롭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프리미엄 폰으로서 어떤 정도의 매출의 증대라고 하는 걸 통하는 이익의 확대가 될 수 있겠지만 반도체는 아주 바로 반등하기는 어렵겠다. 그렇지만은 가전 쪽이나 핸드폰 쪽에 대해서는 반등의 기회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산업에서 되게 중요한 게 중국의 위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봤을 때 미래 3년이라고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이 실제로 이제 안정화되고 새로운 반도체가 나오게 되면서 인공지능 반도체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정말 확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어려웠던 파운드리의 교두보가 되냐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중국의 추경입니다. 현재 실제로 반도체 삼성이 잘하고 있거나 하이닉스 잘하고 있는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인데, 메모리 반도체가 중국 시장과 3년 차이가 보통 나게 되어 있습니다. 3년 차이가 나더라도 왜 중국의 추격이 무섭냐라고 하는 것들은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 무섭냐, 1년 안에 큰일 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건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3년이라고 제가 얘기한 대로 3년이라고 하는 기간 정도로 기술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3년 뒤에 2017년에 이 3년의 격차가 좁혀질 거냐라고 하는 것들은 업계마다 이견이 있긴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를 너무 크게 엄청나게 우려라고 볼 수는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반도체라고 하는 게 현재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D1C라고 하는 D램의 10나노 6세대를 양산 중에 있는데, 현재 반도체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CXMT라고 하는 창신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곳은 D1A라고 하는 것들을 개발한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이 D1A를 개발했고 현재 이 반도체들은 D1Z라고 하는 형태, 이것보다 훨씬 더 뒷세대인 거죠. 이 3세대 정도의 반도체를 D램의 10나노 3세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여기는 굉장히 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여러저러 데이터를 보시게 된다면 반도체 웨이퍼 출하량으로 보시게 된다면은 중국이 10% 넘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근데 실제 마켓에서의 점유율을 보자면 3% 이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왜냐하면 같은 웨이퍼를 출하하더라도 D램의 10나노 3세대 D1Z는 개수도 덜 나오고요, 성능도 떨어집니다. 근데 D1C라고 하는 거는 개수도 많이 나오고 성능도 좋겠죠. 당연히 여기가 같은 웨이퍼더라도 이 성능과 수율 측면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웨이퍼 생산량이 곧 매출액은 아닙니다. 그냥 생산성인 것 뿐인 거죠. 생산성 했다고 해서 물건이 안 팔리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봤었을 때는 얘네들이 실제로 반도체라고 하는 중국 반도체의 위협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단기적으로는 생산은 가능하나 제품이 좋냐라고 하는 것들은 좀 더 의문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발표를 통해서 요즘에 삼성전자의 신문 기사를 가지고 계속 속는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중국도 내부적으로 소위 DDR5 D1A라고 하는 D램의 4세대 반도체, 거기서 이제 신제품이죠. 그것이 개발되고 양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제대로 된 건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중국도 주로 이제 공산당 중심으로 돌아가는, 여기서 계속 투자금 받기 때문에 자기들도 발표를 위해서 개발 완료됐다고 해서 약간의 그런 것들 조정하는 것들도 없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면밀히 봐야겠지만 위협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차제로 봤을 때는 분명히 생산 측면에서는 격차를 벌려야 되는 게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바로 하이실리콘을 중심으로 하는 설계 측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중국이 우리나라 앞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이실리콘은 이제 미국에서 하웨이죠. 하웨이 제품을 막았던 것처럼 하웨이의 설계 자회사가 하이실리콘입니다. 하이실리콘이라고 하는 게 아주 탑 레벨의 커팅 엣지 기술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 내에서 소비 가능한 형태의 설계도는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업계의 탑 10 안에 들었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우리한테는 어떤 면에서
관련해서는 소위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주로 이 생산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발전시켜왔는데 이 중국의 설계 쪽으로 봤을 때 하이실리콘은 우리가 외래 배워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력들이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이 설계에 대해서는 이 중국을 추격해야 되거나 혹은 대만이나 미국들을 벤치마킹해야 되는 것도 현재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새롭게 들어와서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육성 뭐 이런 것들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뭐 AI를 되게 강조하고 계신데 AI 반도체 둘 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 이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인력들이 많이 없기도 하다, 뭐 실력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 업계상에서 생각하실 거는 일단은 취업을 위해서는 이공계 인력들은 더 늘어나는 편이긴 합니다. 많은 인력들이 실제 이공계 쪽으로 오긴 옵니다. 소위 취업이 잘 되니까요. 그런데 이 인력들이 과연 국내 회사에서 있는 게 최우선이냐? 그렇게 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특히 반도체 업계를 보자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다른 회사 갈 만한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뭐 청운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장비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이 업계에서의 임금 체계가 너무 큰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 대기업 중심의 체계로서 이 큰 대기업 두 개 아래가 가면 갈수록 연봉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서 같은 팹이라고 하는 공간에서도 어떤 사람은 신입사원 연봉이 총액이 1억에 육박하는 정도인데 어떤 사람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인력에 대한 수급이나 위로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은 시니어가 되거나 양성됐었을 때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국내에서 갈 데가 없어요. 왜냐면 연봉이 안 맞는 거죠. 삼성에 나왔더니 연봉 맞춰주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삼성 다닐 때 다른 곳에 이직도 알아보고 했었을 때는 봤더니 연봉이 안 맞아서 이직이 안 됩니다. 국내에서는 갈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어학이 되거나 혹은 어학이 되지 않더라도 기술 인재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해외에 나가는 것들을 기술 유출, 인재 유출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우리나라가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외국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 거꾸로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가 이것도 웃깁니다. 중국으로 가는 것을 기술 유출, 기술 보완의 문제로 생각하는데 미국 가는 건 글로벌 진출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 회사로서 삼성이나 하이닉스 혹은 다 이 정도 수준 아니면 혹은 글로벌 수준에 갖고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과연 글로벌 수준의 조직 문화나 인사 관리 등이나 인재에 대한 양성과 중요성을 알고 있는 이건 다시금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반도체에서 이 설계하는 쪽이나 생산하는 쪽에서 인재 유출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이 설계 인력들은 원래부터 많이 나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잘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다가 미국으로 가게 된다 이랬을 때 다시 한국 돌아오게 되면요 훨씬 더 소위 선진 기술을 배우고 온다 그래서 값어치가 올라갑니다. 원래 부장하던 사람이 임원으로 오기도 하고 원래 과장하는 사람이 부장으로 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많이 벌어졌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잘하는 게 바로 생산 쪽이지 않습니까? 이 생산 쪽에 대해서는 중국으로 많이 시니어들이 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요건을 감안하고 우리나라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으로 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별 수 없다. 혹은 이것들은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것과 기술 보완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봐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 이상의 수준을 갖고 있는 기업의 어떤 처우나 이런 체계를 만든 것들이 우선인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꼭 확인해보고 정책적 반영이나 어떤 기업들한테 요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업계 내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위치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삼성전자라고 하는 곳은 아주 이상하게 어쩌면 특이하게 굉장히 많은 경쟁 상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반도체 회사가 종합반도체 회사라고 해서 설계나 생산 혹은 디바이스, 그러니까 가전까지 다 만들어준 어마어마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데 보시게 된다면 반도체 시세모듈 설계라고 하는 것은 뭐 퀄컴이나 애플하고 경쟁을 막 하고 있어요. 경쟁이 솔직히 되지 않습니다. 지금 좀 약한데 반도체 생산이라고 하는 거는 TSMC 뭐 하고 경쟁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중국의 SMIC랑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뭐 LG도 있겠지만 핸드폰으로 보면 아이폰하고 경쟁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삼성전자라고 하는 이 거대한 회사는요 실제적으로 봤었을 때는 여기에서 경쟁하는 상대들이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전략을 다시금 고민해 볼 필요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전체를 다 잘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가장 잘하는 것들로 집중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나마 나은 메모리 만드세요 라고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생산이라고 했을 때 생산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메모리 생산하고 파운드리가 현재 어렵지만 다시금 바닥을 찍고 파운드리 생산 이 두 가지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쪽에 대해서는 협력적 방식이 낫지 않나 관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일단은 삼성전자 나갈 길은 무엇이냐, 가장 잘하는 것을 아주 뾰족하게 발전시켜서,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내에서 가장 잘하는 기업들끼리 얼라이언스 맺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AI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설계하고 메모리가 HBM, 삼성 하이닉스가 만들고 TSMC가 만들어주는 이게 지금 하나의 큰 서플라이 체인이거든요. 현재 글로벌리 경쟁을 갖고 있으려고 하고 잘하는 회사가 대부분의 돈을 다 버는 것처럼 이런 체인이 만들어져 있다면 삼성전자가 가장 잘하는 걸 통해서 업계에서 글로벌리 선두를 갖고 있는데, 맞으면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하는 것들이 아니라 글로벌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거기에 하나의 과점화하는 형태로서 가는 것이 가장 맞다고 보고, 그런 걸 통해서 기술력 집중, 그 다음에 인재에 대한 존중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